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충격받았을 때가 언젠가요? 저는 아무래도 아내의 전화를 받았던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저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내가 절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된 날이니까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실 저는 무정자증이거든요. 자연 임신은 물론이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죠. 아내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제가 굳이 말하지 않은 거죠.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요. 제가 첫 번째 결혼을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이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전처는,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아내는 참 사려 깊고 밝은 여자였어요. 친구 소개로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져 연애한 지 반년 만에 식을 올렸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인 줄 알았는데요. 결혼한 지 2년, 3년이 넘어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난임병원을 방문했는데요. 검진 결과 제가 무정자증이라고 하더군요. 그때의 충격이란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난임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갖는다면 입양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저도 저였지만 아내가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누구보다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당신도 알잖아. 내가 아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못해도 둘은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싶었는데. 미안해 여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도 마음은 그렇게 따라가질 않네. 나야말로 미안해. 이런 걸로 당신 원망해서. 아내의 눈치가 그렇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더욱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그래도 애처가 소리를 듣는 저였지만 그쯤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했죠. 아내가 전업주부였지만 집안일도 다 제가 전담한 건 물론이고요. 비싼 명품백과 보석 같은 것도 갖고 싶다는 대로 다 사줬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히스테리가 늘어났고요. 가끔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곤 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건 이깟 가방이나 목걸이 같은 게 아니야. 내 아이라고. 요즘 나 친구들 만나면 할 말도 없어. 다들 애 낳고 키우느라 바쁜데 그 사이에서 나 혼자 조용히 있는다고. 다들 겉으로야 애 없는 게 좋은 거라고 부부 둘이서 얼마나 금실이 좋겠냐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얼마나 동정하겠어. 평생 엄마란 존재는 되어볼 수 없는 반쪽짜리 여자라고 비웃겠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미치겠어. 죽고 싶어진다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당신이 알기나 해?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근데 아이 문제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내가 더 당신한테 잘할게. 잘할 테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난 아이가 갖고 싶단 말이야. 늘 행복하기만 했던 부부 사이가 점점 조각조각 균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제게 무언가를 내밀더군요. 이혼 서류였죠. 이게 뭐야? 설마 당신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뭐 당장은 아니고 일단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거지. 이대로 우리 둘이 계속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당신은 평생 내가 원하는 걸 주지 못할 텐데. 우리 당분간은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할 시간이라니. 이혼장 내밀면서 그런 말을 하면 헤어지자는 말밖에 더 돼? 당신 정말 나랑 헤어질 거야? 나 없어도 괜찮겠냐고. 제 물음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긍정의 대답이나 다름없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아내를 잃는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울고 불고 빌고 얼마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제 첫사랑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내를 잃는다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 아내를 제 곁에 붙잡아 두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셨다면 가슴을 칠 말까지도 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그렇게 원한다면 입양 같은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난 입양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키우고 싶은 건 내가 10달 내내 뱃속에 품다 낳은 진짜 내 아이야. 어디서 뿌리가 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는 키우고 싶지 않아.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 그럼 정자은행이라든지 그런 데서 정자를 받아서 임신하는 방법도 있잖아. 그렇게라도 좋으니까 나 그래도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 키울 수 있어. 남자로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말이었어요. 아내가 다른 놈의 씨를 품어도 좋으니 제발 떠나지 않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질렸다는 듯이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더군요. 정말 당신 왜 이래?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나랑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둘이서 서로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키우는 거야. 당신은 그걸 해줄 수 없잖아. 그럼 이만 날 놓아줘야 맞는 게 아니냐고. 알아, 아는데 난 당신 많이 사랑해. 당신도 그렇잖아. 아니야? 미안해. 이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 순간 아내는 제가 사랑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제야 저도 조금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이제 그만 아내를 놓아줄 때가 왔다는 걸 직감했죠. 그래,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하지만 아내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아내를 너무 많이 아프게 했던 걸까요? 아내는 이혼녀가 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걸 두려워했고 급기야 그 일로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이혼한다고 해서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겠냐고. 좋은 남자들은 어린 여자들이 진작에 다 채갔고 난 이미 이혼녀 딱지가 붙어버렸는데. 내 꼬리듯이 이게 뭐야? 애초에 당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텐데. 미안해 여보. 진작에 더 빨리 당신을 놔줬어야 했는데. 당신은 미안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어? 그걸로 대체 뭐가 달라지는데? 난 당신 때문에 이혼녀 딱지 달고 다시 결혼 시장에 나가게 생겼어. 어떻게 보상해줄 거야? 급기야 아내는 제게 물질적 보상을 해달라면서 떼를 썼어요. 저는 아내가 저 때문에 망가졌다는 죄책감에 괴로웠고요. 결국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이혼 사유가 제게 있었으니 살던 신혼집은 아내에게 넘겨줬고요. 따로 위자료조로 돈도 넉넉하게 줬네요. 주변 친구들은 다 저더러 바보 같다고 욕했어요. 아무리 제가 무정자증이라서 이혼하는 거라고 해도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고요. 야, 어떤 호구가 이혼하는 와이프한테 그렇게까지 돈을 퍼주냐? 적어도 집이라도 팔아서 반을 나눴어야지. 너네 신혼집 역 바로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잖아. 몇 년만 더도 천정부지를 뛸 텐데 아깝지도 않냐? 맞아. 나 같으면 아파트는 절대 안 넘겨. 애초에 그것도 승용이 너네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네 와이프는 거의 몸만 시집 온 거 아니었어? 지금이라도 집 주겠다고 한 건 물을 수 있으면 물러. 하지만 친구들의 조언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제 전 재산을 주는 게 아깝다는 생각은커녕 그렇게라도 해서 아내에게 의도치 않게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고향으로 내려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저는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어요. 끼니는 걸러도 술은 매일같이 마셨고요. 회사 업무 실적도 바닥을 기었죠. 그런 제가 다시 사람 고시를 하게 된 건 새로운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시간의 힘이란 참 어찌나 위대한지 평생 전처만큼 마음을 줄 여자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전처가 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무렵 조금씩 눈길이 가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거래처 신입 직원이었는데 일에 열정적이고 패기 넘치는 모습에 끌렸더랬죠. 그래도 먼저 다가갈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전 그녀보다 무려 5살이 더 많았고요. 무엇보다 이혼남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무정자 증인.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래처 회식 때 그녀가 제게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온 거죠. 저도 남잔데 마음에 담고 있던 여자를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영주 씨는 잘 모르겠지만 실은 나 한 번 갔다 온 사람이야. 또 난 영주 씨보다 5살이나 많고 무엇보다 무정자증 얘기를 하려던 저는 멈칫했어요. 사실 그때까지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건 전처와 가족들 외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승진에 불리할까봐 당연히 회사에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그걸 거래처 사람인 아내에게 고백하려니 좀 찜찜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녀와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소문이 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남자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승진할 때 결혼 유무냐 자식 유무가 꽤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워커홀릭들도 회사에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결국엔 결혼들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저도 차마 그녀에게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와 재혼까지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맞아요. 아내는 제가 이혼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끝내 저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약 1년간의 열애 끝에 아내가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해줬죠. 안 그래도 속이는 게 찝찝했던 저는 그제야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고백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아내가 먼저 제게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오빠, 그동안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난 가족에 대한 환상이 딱히 없는 사람이야.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선.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망설이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지난 가정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빠는 허구한 날 밖으로만 놔돌았는데 어쩌다 집에 오는 날은 순식간에 내 세상이 지옥으로 변했어. 술에 취해선 막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엄마는 그런 아빠 보면서 숨죽인 채 눈치만 보고 아빠 죽었을 땐 오히려 속이 다 후련했다니까. 그래서 난 원래 결혼 같은 것도 할 마음 없었어. 오빠 만나고 생각이 달라진 거지. 근데 여전히 아이 문제는 회의적이야. 좋은 부모가 될 자신도 없고 아이 때문에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나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 요즘은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이 안 낳고 사는 부부도 많잖아. 나도 오빠랑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될까? 솔직히 결혼 전 아내가 제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무정자증 때문에 이혼당한 저로선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안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그걸 굳이 영주한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니? 안 그래도 너 이혼남이라고 사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하던데. 어차피 영주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데 그냥 서로 합의하에 애 안 갖는 걸로 해. 그 편이 남들 눈에도 보기 좋다.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승용아, 괜히 나중에라도 책 잡힐 일은 만들지 않는 게 나아. 결국 저는 부모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전처가 떠났던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런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두렵기도 했거든요.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도 안 돼 아내가 임신 사실을 고백했을 땐 비밀로 하길 잘했다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다른 남자의 애를 베고도 뻔뻔하게 내 아이를 속이려 하는
파렴치원이었다는 걸 몰랐을 테니까요. 나름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내가 일에 지나치게 열정적인 커리어 우먼이라 가끔 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지간한 건 제가 다 맞춰줘 가면서 살았어요. 집안일도 퇴근 시간이 좀 더 빠른 제가 거진 다 도맡아 하고요. 저혈압인 아내를 위해 아침상도 손수 차려주곤 했죠. 친구놈들이 애처가라며 놀려도 상관없었어요. 이혼남인 저를 받아준 아내가 너무 고맙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내를 사랑했으니까요. 아내도 그런 제 애정과 배려를 알아주는 사람이었죠. 가끔 여보를 보면 이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어. 고집 센 날 늘 품어주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사실 아이 문제만 하더라도 남자 입장에선 양보하기 힘든 문제잖아. 양보는 무슨. 그냥 나도 당신처럼 아이 없이 사는 편이 행복하겠다고 전부터 생각했었어. 진짜? 남자들 중에 딩크인 사람 많지 않은데. 나 지금까지 사귄 남자들 전부 애는 꼭 하나 이상 낳아야 한다고 했어. 지들이 낳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내가 먼저 딩크를 원했다 하더라도 무정자증이라는 걸 고백했어야 하지 않나 싶었죠.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내를 속이는 것 같아서 너무 거북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이따 퇴근하고 오면 얘기 좀 하자고 말했는데요. 아내 반응이 예상이 안 돼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결국 당일 반차를 내고 먼저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때마침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둘 다 일하는 사람들이라 근무 시간엔 주로 문자를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여보?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아직 회사 아니야? 그게 실은 아침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퇴하고 병원 왔어. 뭐?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야, 아프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괜찮아. 심하게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속이 계속 미식거려서. 근데 여보, 어떡하지? 병원에서 나 임신이래. 뭐라고? 그 순간 시야가 하얗게 흐려지면서 머리가 어질어질해졌어요. 내가 무정자증인데 아내가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면요.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나도 안 믿겨서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확실하대. 이제 6주 됐다네? 원래 피임해도 이렇게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확실하게 정관수술 같은 걸 할 걸 그랬어. 그치? 정관수술? 뭐 그게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 근데 여보, 참 이상하지? 나 생각보다 기분이 괜찮아. 괜찮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애 갖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거든? 좋은 엄마가 될 자신도 없었고 내 사회인으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뱃속에 당신과 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뭉클해. 나 그냥 이 애기 낳을까 봐. 아내는 진심으로 감동하는 눈치였어요. 잠시나마 다른 남자와 외도를 의심했던 스스로가 쓰레기같이 느껴질 정도였죠. 일단 바로 집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전처와 다니던 난임병원에 방문했죠. 혹시라도 그 사이 제 몸에 무슨 변화가 생겨 임신이 가능해진 건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담당했던 남자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물론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정자 생산이 소량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정자가 나오는 관이 막혀서 그 관만 뚫어주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엔 아예 정자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난임 치료도 더는 진행을 못했던 겁니다. 역시 그렇죠.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아닙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이혼하셨다는 얘긴 들었는데 재혼이라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의사가 제가 전처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전처와 한 달이 건너 아는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의사에게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무래도 아내분이 바람을 피운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전문가인 제 소견으론 그렇습니다. 역시 그렇죠. 무정자증인 제가 여자를 임신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도 당분간은 아내분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 진짜 아빠가 누군지 알려면 말이죠. 사실 아내분이 계속 우긴다면 아내가 태어나기 전까진 외도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너무 오지랖 같은 조언이었다면 사과드립니다만. 아닙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병원을 빠져나오는 그 길이 어찌나 지옥 같던지요. 늘 저를 향해 무고한 얼굴로 웃어주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제게 감추려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집에 갈 엄두가 안 나 포차에서 술을 진탕 먹었어요. 그리고 꽐라가 된 채로 집으로 향했죠. 아내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거실에서 바로 맞이해 주더군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머, 당신 술 마셨어? 아내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영향으로 제가 술 먹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회식 때도 술은 입에도 안 되는 편이었는데요. 그날은 마시지 않고선 버틸 수 없는 날이었죠.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일이 좀 많았어. 간신히 몸을 가누며 대충 둘러댔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제 얼굴을 살폈지만 아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거든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그 순간 아내에게 뭐든 따져 묻는 게 두려웠어요.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씻고 자야겠다. 피곤하네.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피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죠.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여보, 당신은 우리 애기 생긴 게 기쁘지 않은 거야? 잠자리를 들자 옆에 누운 아내가 슬그머니 물었어요. 얼굴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죠. 도무지 저를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난 사람이라곤 보기 힘들었네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혼란스러워서 그렇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니까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 말은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설마 지우자고 하진 않을 거지? 그 애가... 아니다. 일단 나한테 시간을 좀 줄래? 그 애가 내 애가 맞긴 한 거냐고. 난 무정자증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간신히 참았죠. 남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속이기까지 하는 여잔데 캐묻는다고 진실을 이야기할까 싶었어요. 난임병원 의사의 조언처럼 아내가 죽어도 제 아이라고 우긴다면 사실 저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이가 태어나 친자검사를 하기 전까진 말이죠. 그래서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잠을 설친 채 아침을 맞이했어요. 이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서 그날도 전 일어나자마자 아내가 먹을 토스트를 구웠죠. 처음엔 이게 뭔 짓인가 회의감이 들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아내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면 일단 제가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일어나 식탁으로 왔을 때 일부러 다정하게 말했어요. 어젠 내가 미안해 여보.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내가 아빠가 된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했나 봐. 근데 당신이 딩크라고 해서 그동안 말 못했던 거지. 나도 내심 아이가 갖고 싶었던 것 같아. 오늘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도 빨리 우리 아기를 만나고 싶어. 제 말에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나 안심하고 우리 애기 낳아도 되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이제 그만 울고 얼른 밥 먹어. 응. 회사에 오늘 임신했다고 얘기하려고. 불이익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회사 관둘 생각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난 만삭 전까진 계속 다닐 거야. 애기 낳고도 딱 1년만 쉬고 바로 복귀할 거고.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애기 낳으면 꼭 이사 가자. 우리 엄마네는 너무 머니까 어머님네 근처로 말이야. 나 계속 일하려면 어머님 도움이 절실하거든. 나 예뻐해 주시니까 거절하진 않으시겠지? 물론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내가 임신 사실을 고백하면 기뻐하긴커녕 혼란스러워하실 게 뻔했죠. 혹은 저처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분노하시거나요. 그렇겠지. 근데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진 부모님들한텐 비밀로 하자. 보통 다 그렇게 하더라고. 일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아내를 입단속시켰어요. 아내는 별 의심 없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임신에 기뻐하는 남편 역할을 연기하는 한편으로 몰래 아내의 뒤를 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생각보다 더 철저하고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핸드폰을 훔쳐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연락하는 남자라곤 회사 동료와 대학 동기들 몇 명뿐이었고요. 그마저도 안부 인사나 일 얘기가 전부였죠. 또 아내는 원래 외부 활동을 좋아하는 박순이었는데요. 임신 사실을 알린 뒤로는 조심하기 위해서인지 퇴근 후에도 바로바로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도무지 외간 남자와 아이를 만든 여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설마 내가 의심하는 걸 눈치채고 조심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그 상간남과는 헤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나랑 살려는 건가?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들이 흘러갔죠.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친구? 친구 누구? 나 대학교 때 동창 있어. 임신했다니까 축하해주고 싶대. 동창 누군데?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겠네? 이름이 뭔데? 결혼식에 안 왔던 애야. 이름 말하면 뭐 당신이 알아? 아내는 눈에 띄게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직감적으로 뒤가 캥겨 한다는 걸, 상간남을 만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캐묻지 않고 잘 다녀오라고 보내줬죠. 그래, 몸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날 오후 회사에 반차를 내고 바로 아내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아내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바로 따라붙었죠. 아내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바로 시내에 있는 한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초조하게 핸드폰을 보는 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가 역력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근처에 자리를 잡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아내를 향해 다가오더군요. 그 누군가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제가 다니던 난임병원 의사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충격적이게도 제 전처가 함께였습니다. 왜 둘이 같이 아내를 만나는 거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의사와 전처는 아내 앞에 자리를 잡았고요. 전처가 먼저 악수를 청하며 입을 열더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 뵙는 건 처음이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처의 눈길이 아내의 배 쪽으로 향했어요. 이렇게만 봐선 임신한지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아직 얼마 안 돼서. 그것보다 저를 왜 보자고 하신 건지가 궁금한데요. 옆에 남자분은 또 누군가요? 아, 이분은 저랑 그 사람이 전에 다니던 난임병원 원장님이세요. 제가 이분을 굳이 데려온 건 영주 씨가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전문가의 입을 통해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처가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대신 얘기해 주려는 줄 알았어요. 어떤 이유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비밀이랄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처의 입에서 나온 내용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하고 이혼했던 이유 궁금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냥 성격 차이였다고밖엔... 역시 그렇게 뻔한 이유로 둘러댔군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내의 되물음에 전처는 잠시 침묵했어요. 일부러 상대의 긴장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잠시 후 전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쪽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 같은 가엾은 희생양을 또 만들면 안 되니까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한동안 흐느끼던 전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 사람 아이를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결국엔 병원으로 끌고 가서 억지로 지우게 만들었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저는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네? 승용 씨가요? 말도 안 돼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제가 거짓말해서 뭘 하겠어요. 저도 그 문제로 이혼할 당시에 그 사람한테 계속 물어봤는데요. 자세히 말은 안 하는데 어릴 때 시부모님과 갈등으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된다는 걸 병적으로 두려워하더군요. 그쪽이 처음 임신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반응이 어떻던가요? 좀 떨떠름하지 않았나요? 그야 물론... 근데 원래 제가 딩크가 확고했거든요. 그 사람도 제 뜻을 존중해줬고요. 그러다 갑자기 임신이 된 거라 많이 당황한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기쁘다고 말해줬는데 다음날 꼭 낳자고도 얘기해줬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기를... 뭔가 잘못하신 게 분명해요. 속지 마세요. 저한테도 그랬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라고 무서워할 거 없다고 저를 속이곤 병원으로 데려갔는데요. 자고 일어나니 뱃속의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당시 병원에선 자연유산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때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의 다른 동료분이 양심 고백을 해주셨죠. 이분이 그때 제게 진실을 알려준 의사 선생님이에요. 전처의 소개에 난임병원 의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민철이라고 합니다. 진짜 의사예요? 정말로 그이가 선생님께 그런 부탁을... 네.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때때로 돈을 더 주고라도 애를 지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산모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 남편이라거나 부모들이 말이죠. 당연히 저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 않지만 간혹 뒤에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몹쓸 의사들이 있습니다. 돈의 양심을 판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다시 생각해봐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의사는 자기를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산부인과 의사로 속인 것 같았어요. 전처와 합심해서 계속 저를 이상한 놈으로 몰아가더군요. 그 둘의 가짜는 수작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남편분은 이번에도 몰래 저희 병원을 찾아와서 아이를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분 모르게 자연유산했다는 거짓말도 해달라고 했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중간에서 알게 돼서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사모님께 도와달라고 한 거고요.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그 인간이 재혼하고 또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솔직히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 같은 피해자를 또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그 사람하고 이혼하세요. 당장 그러기 힘들다면 핑계를 대고 잠시 떨어져 있거나요.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속이 안 좋아져서 죄송해요. 아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하다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죠. 그러나 남겨진 전처와 의사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군요. 그때까진 전처와 의사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아내가 화장실에 가고 둘이 남겨지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자기 어때? 전현이 순순히 우리 말 들을 것 같아? 이대로 지 남편한테 나 만났다고 다 얘기해버리면 말짱 꽝인데. 그럴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플랜 B로 가야지. 차로 쳐버리는 수밖에. 아무리 질긴 목숨이라도 버티겠어? 유산하겠지.
그럼 일이 너무 커질 텐데. 안 걸리고 애만 지울 수 있는 방법 없어? 아니면 이대로 계속 꼬셔서 애 지키고 싶으면 우리 병원으로 오라는 식으로 유도하든가. 그럼 내가 전염 마취시키고 애만 돼버리면 되니까. 아, 응, 그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아니, 박승용 그 자식은 나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년이랑 결혼해서 임신을 시켜? 미친놈. 그래도 당신이 그 자식한테 받은 돈이랑 집으로 내 빚 갚았잖아. 간신히 병원 넘어가는 것도 맞고. 그럼 뭐해. 전년 뱃속에 애가 친자라는 거 알면 우리 둘 다 깜빵 가고 돈도 다 토해내야 할 텐데. 그런 일 없게 하면 되지. 나만 믿어. 맨날 자기만 믿으래. 그럼 제발 그놈의 도박 좀 끊던가. 여기서 도박 얘기가 왜 나와? 나 이번에 진짜 끊었어. 정말이라고. 그제야 저는 전처와 의사가 내연관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둘이 진작에 바람이 났고 제게서 합법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저를 무정자증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전처가 해달라는 대로 이혼도 해주고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준 거였죠. 뒤늦은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팔팔 끓는 물처럼 뜨거워졌어요. 쓰레기 같은 두 년놈들은 지난 과거를 반성하긴커녕 제가 아내의 임신으로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까봐 또 다른 음모를 꾸민 겁니다. 죄 없는 아내를 의심하게 만들고 뱃속의 아기까지 죽이려 했다는 걸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두 년놈이 나누는 대화를 전부 녹음했고요. 아내가 돌아오는 타이밍에 맞춰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저를 본 세 사람 모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더군요. 아니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당신은 일단 가만히 있어. 이 금수만도 못한 년놈들 먼저 처리하고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뭐? 그게 무슨... 저는 아내를 제 등 뒤로 오게 해 보호한 뒤 바로 의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제가 왕년에 취미로 복싱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성인 남성 한두 명은 그냥 골로 보낼 수 있었죠. 역시나 의사는 제 주먹 한 방에 나가떨어져선 비명을 질렀고요. 제가 더 때리려고 다가가자 오줌까지 흘리면서 추하게 뒹굴더군요. 그놈을 몇 대 더 때려준 뒤 전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겁에 질려있던 전처가 다급하게 입을 열더군요. 여보,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당신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는데. 여보는 무슨 여보? 내가 왜 네 여보야? 너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왜 그랬냐? 그냥 이놈이 더 좋아졌다고 이혼해달라고 했어도 결국 난 수긍했을 텐데 왜 무정자증이라는 그런 더러운 거짓말까지 하면서 날 배신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 사람이 도박 중독이라 빚이 너무 많아서 당장 그 빚 못 갚으면 병원 날아가고 신용불량자 된다면서 살려달라잖아. 근데 주부인 나한테 돈이 어디 있겠어? 근데 당신은 집도 잘 살고 연봉도 세니까 그 정도 돈쯤은 받아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고작 저 새끼 빚 갚아주려고 날 무정자증이라고 몰고 갔다는 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매달렸는데. 입양해도 좋다, 정자은행에서 씨받아서 애 낳아도 내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겠다. 그러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 빌고 또 빌었지. 넌 속으로 그런 날 병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어? 그렇지 않아 여보. 나도 그땐 당신한테 미안하고 너무 죄책감 느꼈다고. 정말이야. 전처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까지 꿇더군요.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다 잘못했어. 응? 용서? 그래. 만약 그것뿐이었으면 나도 용서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아내랑 뱃속의 애까지 건드리려고 한 건 선 넘었지. 니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탄로나는 게 두려워서 뱃속에 내 아이를 해하려고 해? 그러고도 니들이 인간이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단순히 내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그런 것만은 아니야. 당신이 금세 날 잊고 다른 여자랑 재혼했다는 게 질투나서 그래서 그랬어.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결혼 중에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주제 뭐? 질투? 전처가 눈물로 자비를 구할 때마다 제 가슴속의 분노는 더 끌어올랐어요. 난 너랑 저 새끼 절대 용서 못해.
너희 둘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용서는 고사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법의 심판대라니. 진짜 고소하려는 거야? 여보, 제발 그것만은. 전처는 울며불며 제 발목을 붙잡았지만 저는 단호히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전처의 뺨을 때리며 말했죠. 넌 이제 끝났어. 그리고 이 쓰레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 두 년놈을 어떻게 조질지 똑똑히 지켜봐. 저는 아내를 끌고 데리고 바로 그 카페를 나왔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아내는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겨워하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미안해 여보. 처음부터 무정자증이라는 걸 고백하지 못했던 것도, 그리고 그 년놈들의 농간에 속아 당신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도 다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아내의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여보,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이번에야말로 당신이랑 우리 뱃속 아기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어.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눈물을 닦고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슬픔과 혼란, 그리고 깊은 고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내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당신이 힘들었다는 거 알아. 그리고 나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당신처럼 혼란스러웠을 거야. 그래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롭고 아팠는지 알아? 임신했다는데 당신은 기뻐하는 눈치도 아니고 갑자기 전철한 여자한테 연락 오고, 근데 심지어 당신은 그동안 내 외도를 의심했었다니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야. 알아. 정말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내 의심이 얼마나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어.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당신이랑 뱃속의 우리 아기뿐이야. 날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부탁이야. 아내는 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다가 마침내 눈물을 다시 한번 훔치며 말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한 번은 용서해 줄게. 이제 다 끝났으니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약속해. 앞으론 우리 서로에게 솔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기로. 약속할게. 앞으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아내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모든 혼란과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를 다시 한번 강하게 끌어안았고요.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그 미래 계획엔 물론 전처와 상간남에 대한 복수 역시 포함돼 있었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전처와 상간남을 법정에 세웠고요. 두 년놈을 사기 및 공모죄로 고소했습니다. 며칠 뒤 고소 안내장이 갔는지 전처가 절 찾아왔더군요. 안 만나주려다가 뭐라고 할지 궁금해서 만나봤는데요. 얼굴을 보자마자 되도 않는 헛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한때 날 사랑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게 잔인할 수 있어? 기어코 날 감옥으로 보내야 당신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진작에 얘기했잖아. 내가 가진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당신이랑 그 자식 가만 안 두겠다고. 이제 시작이야. 두고 봐. 여보, 당신 정말 나에 대한 미련이 요만큼도 없는 거야? 난 다시 당신 얼굴 보니까 마음이 막 이상한데. 갑자기 전처가 제 가슴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묘하게 끈적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죠. 어디서 개수작인가 싶어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전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 그랬잖아. 평생 나만 사랑할 거라며. 이혼하면 평생 수절할 거라며. 근데 어떻게 나랑 이혼하고 3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랑 재혼할 수가 있어?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런 걸 따질 처지야? 자기는 병원 의사랑 붙어먹고 날 속여서 돈까지 뜯어냈으면서. 그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애초에 난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근데 그놈이 너무 꼬시는 바람에 한순간에 정신이 나가서 넘어가 버린 거야. 진짜야.
난 바로 밀어내려고 했는데 당신한테 모든 걸 다 말해버리겠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났던 것뿐이야. 날 그렇게 몰라? 아내는 정말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까지 쥐어짜내면서 호소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오려던 그때 뒤에서 우랑우랑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야, 이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어떻게든 설득해보겠다는 게 이거였어? 너 혼자 잘 살겠다고 날 배신하는 거였냐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전처의 상간남이었어요. 전처가 제게 붙어있는 꼴을 보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더군요. 당황한 전처가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자기가 한 짓을 발뺌했죠.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잡았대 생각하지 마! 이 해픈 여자 같은 이라고. 내가 의사라고 좋다고 달라붙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전 남편한테 들러붙으려고 해? 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애초에 우리 그이 무정자증이라고 속여서 돈 뜯어내자고 했던 건 너였잖아. 그 돈을 내가 한 푼이라도 썼으면 말을 안 해. 죄다 네 도박 빚으로 다 날려버리고. 내가 너 때문에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데? 왜 깜빵에 가야 하냔 말이야? 이게 어디지 하늘 같은 서방한테. 너 진짜 죽어볼래? 그래, 어디 죽여봐. 나도 도박증인 네 뒤치다거리 더는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죽이라고. 급기야 두 년놈은 제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 지켜보다 돌아서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둘 다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여보, 이대로 그냥 가면 어떡해? 이 자식은 몰라도 나 고소한 건 취하해줘야지. 그건 내가 할 소리야. 형님, 제가 진짜 처음부터 작정하고 뭐 형님을 우롱하려고 한 거겠습니까? 이 여자가 먼저 저한테 꼬리를 쳤다고요. 전 그냥 거기에 넘어간 죄밖에 없습니다.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더니 둘이 지금 뭐 하는 건데? 누가 똥이고 설산지 싸우는 게 의미가 있어? 어차피 난 둘 다 고소할 거니까 더 할 말 있으면 법정 앞에서 해. 저는 매달리는 두 년놈을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했죠. 지리한 법적 다툼으로 힘겨운 나날들이 이어졌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 승리였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두 년놈은 각각 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간남 놈은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전처는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제 삶에 끼어들 틈은 없었죠. 어느덧 그로부터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막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다 커서 학교에 다니고 있네요. 아들과 2살 터울로 예쁜 공주님도 하나 낳았어요. 평생 제 아이라고는 못 가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 아이의 아빠로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도 뒤늦게 전처의 악행을 아시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지금 아내가 복덩이라면서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우셨죠. 저도 그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가 제 인생을 구원한 셈이죠.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아내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부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의 앞길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